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2의 기동성. 2. 기술은 전술 체계를 바꾼다. 3. 독일과 미국의 기술과 비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말이지만 이제 와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감해졌습니다. 일각에서 이 말을 한국 문화를 비꼬는 데 사용하면서 의도가 퇴색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적어도 무기체계에서만큼은 변함없이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입니다. 대한민국의 K-2에 적용된 세계 최초의 기술은 미국과 독일의 주력 전차를 누르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FA-50은 유일무이한 최첨단 기술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었는데요. 심지어 포검 전술에 있어서는 아예 전술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홀려버린 한국 방산 기술력의 정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력 그리고 기동력인데요. 특히 전차가 전장의 최전선을 자유롭게 누비려면 우수한 험지주파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력 전차가 3.5세대에 자리 잡으면서 공격력과 방어력은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험지주파 능력이 더더욱 중요해졌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K2 득표는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K2에 적용된 반능동 유기압식 ISU 현수장치 덕분입니다. 현수장치란 차체의 진동을 제어해주는 서스펜션을 말하는데요. ISU는 초고압의 유압 서스펜션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서 어떤 험지라도 K2가 기동할 수 있도록 차체의 움직임을 최적화해줍니다. 이로 인해 기존 해외 전차들이 긴봉 형태의 토션바를 현수장치로 채택해서 스프링의 비틀림 특성만 활용한 데 비해 K2의 ISU는 더욱 다양한 스프링 특성을 활용해서 전차의 주행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ISU의 유무를 쉽게 비유하자면 스프링 서스펜션을 보유한 차량과 능동형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보유한 차량의 승차 간 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ISU의 장점은 단순히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뿐만이 아닌데요.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 차고와 차체 자세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포의 부양각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목표물 조준 능력과 명중률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K 무릎 꿇기로 알려진 움직임인데요. 이렇게까지 차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차는 K2 흑표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K2에는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월한 현수장치를 바탕으로 기동 간 사격 시에도 명중률을 기하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ISU 방식은 일반 차량에는 시도되어 실제 운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전차 적용 방식은 대한민국이 최초인데요. 높은 하중과 고기능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정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외 선진국조차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ISU 기술을 레드백 장갑차에도 적용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했는데요. 그 결과 레드백은 K21보다 더욱 육중한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만점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호주, 폴란드 등 해외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 K2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꺾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급부상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K2와 아주 비슷한 운명의 무기 체계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FA-50인데요. 최근 FA-50은 미들급 경공격기로서 전 세계 밤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 카이만의 특별한 제작 공정이 한몫했는데요. 이는 현존하는 최대의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조차 보유하지 못한 패스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IDS 덕분입니다. 보통 항공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엄청난 공기 저항을 견뎌야 하므로 아주 미세한 조립 모차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항공기에서 가장 무거운 동체 구조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된 상태로 조립됐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카이는 자동 조립장치 패스를 이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패스의 경우 동체 결함을 컴퓨터가 확인하기 때문에 오차율이 1,000인치에 불과한데요.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무려 0.025mm에 불과할 만큼 정밀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성인의 머리카락 굵기가 0.07mm에서 0.15mm인 걸 생각하면 패스의 조립은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오차값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작업의 정확성은 물론 조립의 효율성도 극단적으로 높였는데요. 패스를 사용하기 전만 해도 한 명이 11일 동안 수작업으로 해야 했던 조립 작업을 이제는 고작 2월 5일이면 끝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인 LRDS도 패스 못지않게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경우 분해와 결합을 쉽게 하고 작업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접이 아닌 리벳 고정 방식으로 결합이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전투기 한 대를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멍의 개수는 주익과 미익만 17,000개의 전투기 전체를 놓고 보면 수십만 개에 달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이 구멍을 모두 사람이 뚫어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수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실수가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카이는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화 공정을 적용하여 공정의 정밀성과 함께 수작업 대비 혁신에 가까운 작업 효율성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LRDS의 도입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84%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이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익숙해질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심지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전술 체계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박살 내버렸습니다. 바로 포병 전술의 혁신을 일으킨 K-10 탄약 보급 장갑차입니다. 탄약 보급 장갑차는 애초 미국이 자동화 탄약 보급 장갑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을 시도했지만 한번 포기했던 체계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에 적용 가능한 K-10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오히려 미국으로 체계역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104발의 탄약과 504개의 장약 추진체를 적재할 수 있는 K-10은 운용병의 안정성과 피탄 노출 방지, 그리고 임무 지속성과 궤도 장갑차의 험지 주파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를 보고 포병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10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사용하는 포탄 운반 수단은 트럭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반의 경우 의폭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적재 과정 또한 굉장한 중노동이라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K-10의 등장 이후 트럭 적재 시간 대비 사에 불과 한 30분 정도면 적재가 끝나는 것은 물론 분당 12발의 포탄을 자동으로 보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장갑차의 높은 방어력으로 인해 생존성을 크게 증가시킨 것은 물론 K9를 따라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궤도 차량의 기동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에 K9 자주포의 전투 지속 능력은 사실상 무한해졌는데요. 더군다나 K10은 K9와 대한민국이 우수한 포탄, 장약까지 함께하는 패키지의 실현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K9를 도입하는 나라는 K10을 함께 도입함으로써 포병 전술 체계의 수준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단순히 공병력과 방어력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디테일로 전 세계 밤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미국, 독일처럼 기술력에 있어 정점을 찍은 나라일수록 이 디테일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세계를 무대로 한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미 객관적으로 뛰어난 무기 체계임이 분명합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UAM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운용되는 UAM의 경우 수직 이착륙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에 대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앞서 베슬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항공과 수직 이착륙 무인기 공동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활주로 없이 해상 함정에서 뜨는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해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착륙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 무인기에 대한 소요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대한항공 역시 지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해 첨단 무인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많은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스텔스 수직 이착륙 등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표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또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차세대 국산 항공기들을 공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자체 개발할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현상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무인 항공기로 꼽히는 미국과 러시아 등의 모델은 그 날개 길이만 20-30m 정도로 공개 당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한국에서 개발 중인 모델은 날개 길이가 그보다 더 늘어나 30m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미국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무인기는 이륙시 발사대가 필요하며 착륙 시 후크 제동 장치를 사용한다 해도 일정 길이 이상의 활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대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대에서는 운용하기가 힘들어 이 착륙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 활주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수직 이착륙 능력을 보유한 차기 무인 항공기 사업을 국내 연구 개발 사업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1조 3천억을 들여 2022년, 2023년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과제에 참여 중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항공과 수직이 착륙 무인기 공동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양사는 해당 협약으로 기존 고정익형 항공기의 물리적 제약과 멀티콥터형 소형 드론이 제한적인 운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 이착륙형 무인 항공기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에 함께 힘쓰고 있죠. 한 관계자는 협약으로 최근 도시명항공교통과 무인항공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직 이착륙기 체계 개발 부문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그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베셀과 대한항공이 차세대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베셀은 전 거래일보다 9% 이상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대에 힘입어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활주로 없이 해상 함정에서 뜨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에서 해당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선보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무인 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불법 어업, 수산생태계 관리 기술 개발 국책 사업에 맞춰 추진됐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무인기는 해양안전, 불법 어업 감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함정 탑재형 무인기의 실제 테스트 중 시제기와 지상 통제 시스템을 전시했는데요. 김치붕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연말까지 개발 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내의 미래 무인비행체 산업에 발전된 개발 지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완성차 업체들까지 도시명항공교통유의 이행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한항공은 보잉, 프렛 앤 휘트니 등 글로벌 항공업체들과의 네트워크 사업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한항공은 1978년부터 미군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전투기 수송기 헬기 창정비 및 개조 사업을 해오고 있죠. 여객운 수업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방산시장에서도 뼈가 굵은 기업입니다. 대한항공은 2022 드론쇼 코리아에서 중고도 무인기, 실물 기체와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무인기, 다목적 하이브리드 드론, 인스펙션 드론 및 도시망 공모빌리티 웨이인 등 다양한 무인 플랫폼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대한항공은 그동안 축적한 저피탄 무인기 분야의 기술력을 고도화해 미래 스텔스 무인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저피탄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와 편대를 이루어 유무인 복합체계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상 유인기 1대당 무인기 3, 4대가 편대를 구성해 유인기를 지원 및 호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유인 전투기가 적진을 침투하기에 앞서 무인기를 이용하여 적과 먼저 전투를 하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해 조종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급작스러운 전장 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미래 기술인 유무인 복합편대기, 군집 제어, 다율 임무 수행 등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최첨단 무인기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목표라고 하죠. 대한항공 역시 지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해 첨단 무인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한항공은 저피탄 무인기, 무인 편대기, 수직이 착륙 무인기, 하이브리드 드론 등 무인기 관련 다양한 제품과 첨단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특히나 수직이 착륙 무인기는 회전익기의 수직이 착륙 기능과 고정익기의 고속비행이라는 장점을 결합한 복합형 비행체 기술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분해와 조립이 간편하다. 차량에 여러 대를 탑재하여
이동할 수 있어 기동성이 높다. 야전 운영에 최적화됐다는 등 좋은 평가가 이어졌죠. 뜨거운 관심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K방산의 주역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종합기업으로 국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포부에 걸맞게 대한항공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스텔스 수직이 착륙 등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10월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도전 국방기술과제 중 하나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발되는 기술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대한항공은 상세 설계 단계부터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표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또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차세대 국산 항공기들을 소개하며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카이는 미래전의 핵심이 될 회전익, 고정익, UAM 등을 전시했는데요. 특히나 민군 겸용 플랫폼으로 자체 개발할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은 카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 비행체입니다. 현재 자체 R&D 투자를 통해 축소기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초비행 시험까지 완료될 예정이죠. 이후 2025년까지 분산전기 추진과 소음 등 UAM 특화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9년까지 UAM 독자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카이는 국산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를 개발 제작하면서 UAM 개발에 필요한 기술 중 약 70%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도심에서 운용되는 UAM의 경우 수직이 착륙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직이 착륙 비행체 UAM 형상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UAM은 향후 민간뿐만 아니라 군간의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이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UAM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업체인 카이가 중심이 되고 정부 차원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육성을 통해 기술 종속 없는 국내 기술 기반이 국방 UAM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강부영 카이 사장 역시 자주 국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부가 가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전장의 게임체 인저로 불리는 무인기 개발과 양산을 선도해왔습니다. 1991년 한국군 최초의 국산 무인기인 RQ-100이 송골매를 시작으로 차기 군단 무인기와 무인전투기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죠. 한편 한국에서 개발 중인 수직 이착륙 무인기는 그 날개 길이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세계 최고의 무인 항공기로 꼽히는 미국의 MQ-9의 날개 길이는 20m, 러시아의 알티우스 U의 날개 길이는 30m로 그 거대한 길이로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를 뛰어넘는 30m 이상의 날개를 가진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나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MQ-9를 훌쩍 뛰어넘어 차세대 수직 이착륙 무인기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거기에 더해 애플이 중국과 비밀 계약을 통해 이득을 챙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미의회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삼성이 꺼내든 묘수에 미국 정부는 꽤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저번 달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4번을 통과시키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이름 50%, 낸드 플래시 3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총액 1280억 달러 중 60%를 차지하는 한국 무역의 최대 고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약 2,000개에 달하는 소재와 부품들이 중국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서 당장 이것들을 포기한다면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 됩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반도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은 견제를 하는 사례는 일본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80년대 정부 주도 아래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 제조로 이어지는 수직 산업 구조를 형성했었고, 여기에 일본 산업계의 폐쇄적인 문화까지 더해져서 미국산 제조 장치나 소재들이 일본 제조업체의 공정 설비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어 대규모의 경제와 산업 파생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던 미국을 압도하는 투자와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당연했겠죠. 그 결과 미국 이텔 등과 비교해 수요율도 높을 뿐 아니라 무려 10%나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당시 저평가돼 있던 일본 환율, 값싼 노동력도 유리한 수출 환경에 더해져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초중반 세계 시장을 거침없이 장식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반도체 산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는데요. 그러나 이대로 자국이 일으켜 세운 메모리 산업에서 손을 뗄 수 없었고 미국은 동상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업계의 구조를 문제 삼고 반도체 산업협회 무역대표 브유스터에 청원 공세를 넣었는데요. 며칠 뒤 미국 마이크론, 인텔, AMD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제소가 연달아 이었고 미국 상무부가 직권조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직권조사란 기업들의 제소 없이도 상무부의 권한으로 수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역제재 수단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국가에겐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일본 정부의 로비 등의 외교활동을 펼쳤지만 자국 기업의 존망이 달린 미국을 상대로 통하지 않았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양자 협정문에 서명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반도체는 회생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방식의 무작정 패는 외교가 가능했지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동맹국들의 불신을 받아 외교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겠죠. 그 때문에 미국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의 라이벌인 애플이 미국의 뒤통수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애플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자 메모리 YMTC를 선택한 것이죠.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128단 낸드 플래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조달해왔는데 중국 업체 쪽으로 메모리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국내 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 가격 인하 시도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는 칩사 정책의 의도에 완전히 벗어나는 행보이기 때문에 미의는 현재 난리가 났는데요. 지난 13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을 보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 등은 애플을 향해 양자 메모리에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에 미 행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애플의 독단적인 움직임이 아닌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양자 메모리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절반을 차지해왔는데요.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6년 4대 사태 당시 중국이 한국 불매운동을 할 때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애플 CEO 팀 쿡이 중국 고위 인사들과 2.75양억 달러 324조 원 규모의 계약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애플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고 중국 내에서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으며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중국 스마트폰이 저렴함에도 삼성, 애플만을 쓰는 이유 중 하나인 편의성을 애플만 챙기게 되었고 핸드폰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중국 내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없다시피 한 것도 당연한 수순이겠죠.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여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있다는 증거인데요.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자리를 잡게 되면 업체든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반도체 자료를 요청한가 하면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양산에 성공한대요. 이러한 삼성의 기술 초격차를 없애려고 일본과 합작해서 2나노 파운드리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계획을 세우는 등 미국이 자기 배만 채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게 협력하자고 해놓고 이러한 모순된 행보를 계속 보이자 삼성은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한 것이죠.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파리아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회 삼성전자 브라질 반도체 공장 설립에 관련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의 양해각서 체결은 브라질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현대자동차, 대만 폭스콘 등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남미 지역 제조업 중심 기지로 꼽히고 있어 미국의 갑질에 대한 합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삼성전자의 멕시코 현지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는 반도체 최대 수요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입접해 있으면서도 인건비와 물가가 훨씬 저렴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이는 TSMC의 창업주 모리스 창 또한 동의했는데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인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합격 카드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지미 군리치 부회장은 전기차와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라며 한국 같은 친밀한 동맹국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인터뷰했는데요.